막연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사과나무가요,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참 이렇게 오게 된 거 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사랑을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100회를 맞았다고 해서요. 반가운 얼굴들이 우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셨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쩐지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셨길래 웬일이죠? 안녕하세요.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 1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과나무 세트장에서 여러분들 만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저는 사과나무란 풀을 참 좋아해요. 일단 요즘 과학과 테크놀로지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100회뿐만이 아니라 100년 동안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61회 출연자 엑스드론의 진정입니다. 제가 드론의 원리와 적용 사례를 강연 후 드론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커져 공군 분야 및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과나무도 다양한 분야의 강연자들을 통해 한국 과학 기술 발전의 초석이 되는 방송이 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81회 강연자 김희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과학방송 YTN 사이언스의 간판 프로그램이죠. 사과나무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인터스텔라의 감독이요. 조금은 지루한 이 과학영화가 한국에서 흥행한 까닭이 한국 국민의 과학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사과나무가 이곳에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대표적인 과학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 사과나무의 역사를 함께해 주신 오래간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이었는데요. 격려의 말씀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 이야기들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함께해 주실 거죠? 네. 자, 오늘 100회를 맞아서요. 특별히 강연자 2분을 모셨거든요. 좀 특별한 분인데요. 어서 빨리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정지훈입니다. 사실 사과나무가 100회 됐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깊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진행자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엄지 아나운서도 소개를 해주시는데 후배를 어떻게 보면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이렇게 진행했던 거하고 강의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강연 또 100회째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주제를 선정하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드릴까. 그러다가 SF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SF의 상상력이 우리 현실에 오는 일들이 점점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린 학생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과학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과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해서 오늘의 주제는 SF 영화 상상력과 가능성의 균형점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SF가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SF가 뭘까요? SF는 약자죠. 이게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는 과학이고 픽션은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소설인데 그럼 여러분들 혹시 SF 소설의 시초가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SF 소설을 쓴 사람 그게 바로 메리 셜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메리 셜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게 SF의 원조입니다. 이게 1800년대에 시작을 했던 건데 프랑켄슈타인은 그 메리 셜리의 프랑켄슈타인은 원래 그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불을 훔쳐다가 이렇게 그 인간들한테 가져다 준 사람 있죠? 누군지 아세요? 프로메테우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던 프로메테우스가 부제입니다. 원래 메리 셜리의 프랑켄슈타인은 그래서 이 메리 셜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는 과학을 이용을 했는데 인간의 이중성이 굉장히 드러나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덕지덕지 뭔가 인조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괴물 같은 걸 만들어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과학이란 힘을 이용해서 창조물을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결말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이 프랑켄슈타인이 나중에 인간을
창조주한테 반항을 하는 그런 제가 더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스포일러가 되니까 여러분들 소설을 한번 아니면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이 당시 19세기에 과학이라는 것이 언제나 장밋빛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뉴턴 같은 사람들이 과학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과학이 우리의 미래를 모든 걸 밝혀줄 거야. 이런 시절에 과학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항상 즐겁고 그다음에 밝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처음으로 메시지를 던진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게 소설하고는 또 다른 게 영화로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SF 영화의 시초는 누구냐 하면은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사람인데 리미에르 시절에 특수효과 영화 시초에도 처음에 많이 관여했던 분이에요. 이 사람이 달나라로의 여행이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저희 가가지고 눈에 탁 박혔죠. 이렇게 해가지고 달나라에 가서 한 무성 영화입니다. 13분 정도 되는 무성 영화인데 여기에서 뭔가 좀 달나라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있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달나라에 로켓을 쏘아 올리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달에서 돌아올 때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낙하산 펼쳐서 바다에 떨어지는 것들을 거의 비슷하게 묘사해내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그림을 그려냈고요. 근데 이제 이런 SF 영화를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시대상이 반영된다는 거예요. 같은 소재를 이야기할 때에도 작가가 뭔가 여기에 집어넣는 메시지란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두 가지 다 이 바디 스네처란 영화하고 인디펜던스 데이란 영화가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외계인 침략을 다룬 영화거든요. 그런데 바디 스네처는 1950년대 이후에 195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느낌이 어떠냐 하면 사람들은 막 채가요. 자꾸 그 외계인이 나타나 가지고요. 외계인들이 이렇게 UFO가 사람들을 막 납치해 가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고 그거에 대처하는 시나리오가 주고요. 인디펜던스 데이는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지금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에 거대한 UFO가 나타나가지고 백악관을 그냥 탁 때려가지고 백악관이 확 날아가는 그 장면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게 1990년대거든요. 같은 외계인 침략을 했는데 메시지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1950년대에는 냉전 시대예요. 냉전 시대는 당시 미국 사회의 가장 큰 걱정이 뭐였을까요? 예, 소련하고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전 시대에는 사회적 긴장도 굉장히 많았고 스파이들이 암약했거든요. 이 스파이들이 누구를 혹시 채가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그런 다음에 핵전쟁이 혹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같은 외계인의 침략이라는 소재를 이야기할 때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1990년대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냉전이 끝났을 때예요. 냉전이 끝나니까 이제는 뭐 과거에 소련 같은 그런 대항하는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외계인 침략이 왔는데 외계인 침략을 했을 때 이것들을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미 미국이 초강대국이니까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있고 적과 함께 맞서가지고 전 세계가 같이 애국주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저 외계인을 물리치자 해가지고 굉장히 애국적인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소재고 같은 우리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었지만 그 사회의 이 내용과 메시지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SF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1980년대 들어가가지고는 또 그 사회에 맞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소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1984년에 발표가 됐던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의 뉴 로맨서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는 이제 안철수 국회의원이 그 당시 대통령 선거로 출마를 할 때 한마디로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었던, 갑자기 윌리엄 깁슨을 모르던 사람들도 다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 하면은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라고 그랬어요. 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예, 뉴로맨서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뉴로맨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버펑크라고 부르는 장르를 만들어냅니다. 사이버펑크는 우리가 그 대신 누군가 대리인이 있고 사이버 세상에서 모든 것이 되고 해커들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암울한 도시의 어떤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가상현실과 우리의 현실을 넘나드는 그런 사회 그리고 해커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그런 장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뭐 매트릭스라든지 공각기동대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나오기 시작을 하죠. 1980년대 시대상이 여기에 또 반영이 됐어요. 80년대에는 글로벌 시대가 처음 열리던 시대였고 그 다음에 정보당국이란 곳들이 정보를 통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칩 같은 데에다가 뭔가 빅브라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뭔가 남의 거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시도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 거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그 시대의 상에 맞춰가지고 기술을 같이 넣어서 했었던 건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2010년, 2015년 지금 이 시대에서 보시면은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뭐 보안 당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다양한 그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뭐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이버펑크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유명하게 봤냐 하면은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바깥에 자유주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커들이에요. 해커들의 어떤 자유주의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요즘 보면 오픈소스라든지 자유로운 어떤 사고를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SF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느냐. 그냥 문학작품처럼 또는 영화처럼 이걸 즐기려고 봐야 되나요? 그거 말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준 작품이 바로 여기 있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작품인데 톰 크루즈가 나온 저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프리크라이브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동작을 쭉쭉 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죠. 그때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이걸 만들 당시에 MIT 미디어 랩에 있는 굉장한 엔지니어들하고 작가들하고 등등이 모여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 워크숍을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수많은 기술들에 대한 설계와 디자인 같은 걸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영화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성도 높은 배경이 나오게 됐고 그걸 보는 순간에 아 저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저 기술은 지금 우리가 연구를 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술 도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을 높일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영화가 2054년에 워싱턴 DC가 배경이었는데 그러면 2054년쯤 돼야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나왔던 수백 개의 기술 중에 지금 현재 70%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진 거죠. 그거는 우리한테 기술의 미래를 보여줬고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나왔을 당시에 MS가 엑스박스라는 게임기를 만들면서 키넥트라고 하는 동작인식 기계를 만들거든요. 그 기계를 만들고 나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거 톰 크루즈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던 거 있잖아. 그거 해주는 기계야로 설명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 영화 장면 어떤 거에 그런 거 했던 기술이 이거야 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신기술을 도입할 때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걸 넘지를 못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 대중들한테 그런 걸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F 영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스타트랙이라고 하는 영화 장면에 나오는 건데 저 왼쪽에 보이는 저 그림이 스타트랙 1966년 오리지널 시리즈에 나오는 커뮤니케이터라고 부르는 디바이스예요.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이죠. 저런 형태로 디자인을 했는데 그로부터 30년 뒤 모토로라라는 회사에서 스타텍이라고 하는 제품을 내놓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저 휴대폰이에요. 모양이 너무 비슷하죠.
예, 실제로 이걸 개발했던 사람들이 저 스타트rek에 나왔던 저 커뮤니케이터를 모델을 가지고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스타트rek의 스타를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스타텍이라고 붙인 거예요. 30년 기념과 같은 거죠. 그만큼 그 영화라든지 디자인의 역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이는 장면은 아바타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바타 보면은 투명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투명 디스플레이가 SF 영화에는 정말 자주 나와요. 왜 자주 나올까요? 이것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투명 디스플레이를 하면 배우들의 얼굴을 살릴 수 있거든요. 저 뒤에서 보면 배우들이 얼굴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가장 영화 제작할 때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비싼 톰 크루즈 같은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커트가 안 나오게 그냥 이렇게 화면만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면 지금 뭐가 진행되고 이런 걸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화면상에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내용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배우 얼굴도 살리고 이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과용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여러분들 앞에 투명 디스플레이가 실제로 지금 개발돼 있거든요. 앞에 놓고 일해 보시면은요. 뒤에 투명해서 비치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대로 쓰려면은 이 주변으로 가서 빨리빨리 넘기는 건 투명하게 처리해도 괜찮은데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불투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넘겨가면서 그런 속도라든지 이런 걸 잘 디자인을 해야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현실로 가져오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기술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 몇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댄 터너 같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걸 일단 기술이 왜 필요한가, 그 기술이 이 영화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고서 그 기술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치고, 두 번째로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기술의 나무를 그려내느냐, 이걸 테크트리라고 부르는데, 게임 같은 거 할 때 테크트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일단 바락이란 걸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바락이란 걸 지어서 병사를 뽑아야 그 다음에 탱크를 지을 수 있는 팩토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바로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어떤 거 거쳐서 이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트리 전반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가치를 실제적인 디자인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 4단계를 우리가 댄 터너 같은 사람들이 표현을 했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메테우스의 장면이에요. 이거는 데이빗이라고는 인조인간이 영화 마지막 편에 나오는데 아주 작은 홀로그램 형태의 우리 그 지구를 이렇게 내비게이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 보면은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분해를 해보면은 일단은 볼륨 프로젝션이라 그래서 홀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저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일단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손으로 직접 만지고 있잖아요, 홀로그램을.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조작이 가능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동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동작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3가지를 구현한 거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구현을 한다면 일단은 허공에 뜬 이 볼륨 프로젝션 영상을 그 자체를 감지하고 만지면서 직접 반응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현실적인 기술로 지금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낮은 거는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해서 이렇게 만지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마 우선일 거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보시면 이 프리크라임 시스템 하려고 특수 장갑 끼고 하거든요. 특수 장갑 같은 걸 끼거나 컨트롤러 같은 걸 이용해서 하면 조금 더 쉽겠죠? 그런 걸로 구현을 한다든지. 근데 이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게임 컨트롤러 조이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컨트롤 한다든지 이러는 게 쉽겠죠. 이렇게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런 걸 고민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과 연결을 해서 만약에 만든다. 이건 실제로 그런 고민을 통해 가지고 볼륨 프로젝션을 하고 구 형태를 자유자재로 조작해서 뭔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박물관 같은 데서 도입한 그런 기술인데, 실제로 그렇게 홀로그램을 띄워서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형으로 된 일종의 디스플레이 하얀색 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다가 프로젝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쏴버리면은 마치 진짜 구처럼 만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만지는 센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돌리거나 하는 것이 마치 만지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커다랗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그 박물관 같은 데 구현을 해 놓으면, 과학관 같은 데 구현을 해 놓으면 훨씬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현실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를 현실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SF 영화나 소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거나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요. 특히나 창의적인 생각과 창조성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곳들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MIT에 실제로 개설되어 있는 수업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 그 수업이 있냐면 SF to SF예요. SF는 사이언스 픽션인데 뒤에 SF는 사이언스 패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영화의 어떤 장면을 보고서 그 장면에 나온 것들을 실제 만들어 보기가 그 한 학기 동안 하는 수업의 내용이고, 실제로 이거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디자인 능력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메꿔 나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른쪽에 있는 12 Tomorrows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MIT에서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뭐 이런 종류의 그 매거진인데, 이 매거진에서 2013년, 1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걸 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SF 작가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냥 SF 소설집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12명의 작가들이 보는 12개의 미래예요. 단편 SF 소설을 발표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그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야기 구조가 돼가지고 많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뭐 대기업 같은데, 아니면 정부에서 만드는 기술에 대한 미래 같은 영상 같은 거 만드는 거 보셨죠? 예, 그런 거 보면은 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은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만 명, 1000만 명, 몇억 명이 보지는 않죠. 왜?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예. 근데 어벤져스는 다 보셨잖아요.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 몇천만 명이 봤잖아요. 왜? 거기 있는 장면들이나 거기 들어가 있는 수많은 그 장면들 자체가 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요? 재밌으니까 그래요. 스토리가 있고 대중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토리의 힘을 빌어가지고 과학을 많이 퍼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선상이 있느냐? SF에 대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SF 영화와 TV 드라마가 거의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인데, 2014년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작년부터 이제 SF 어워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도 단편 소설이나 이런 거는, 소설은 안 팔리지만 그래도 웹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몇몇 작가들도 좀 있고 해서 상 주실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영화도 그렇게 대상이 많지는 않은데, 다행히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있어서, 설국열차가 원작은 프랑스긴 하지만 영화는 어쨌든 한국에서 만들었으니 그 SF로 진짜 손색 없는 작품이거든요. 그건 괜찮았어요. 영상 부분에 우수상을 줘야 되는데 드라마 쪽에서 뒤져도 선정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 끝에 선정된 작품 중에 하나가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가 왜 SF일까요? 네, 맞습니다. 주인공이 외계인입니다. 주인공이 외계인이어서 SF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미래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유치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PD들이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PD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개작 이런 걸 올려요. 그러면 위에 계신 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흥행이 되겠어? 시청률 나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설레도 없고 사람들도 그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파이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SF 전용 드라마 채널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방송사에서도 폭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말 대단한 SF 드라마 작품들이 계속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없는 것이 사실은, 기존에 새로운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따라가는 것까지는 잘해도 우리가 세계 1등으로 와서 새로운 걸 치고 나가는 창의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 여기에 굉장히 크게 기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문학이나 창의력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분석적으로만 접근해서 좋은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시킬 수 있는 SF 영화라든지 소설 장르가 취약하면 미래에 대해서 주도적인 결정권을 많이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메시지를 드리면, 미래라는 것은, 이런 과학이라는 것은
분석을 잘해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하고 공학에서 했던 것들이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꿈과 희망을 그려나갈 때에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지훈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무대에 강연자로 다시 서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뭐랄까 진행할 때는 듣는 입장에서 좀 편안한 부분도 있었는데 네. 또 강연하려니까 또 의외로 좀 떨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메시지 전달할 수 있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러네요. 저는 옆에 서 있는 기분이요. 네네. 선배 MC님을 옆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좀 더 긴장이 됩니다. 아유 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인이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SF 영화라는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과학을 쉽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국의 이 SF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네.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좀 확대시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SF 유치하고 애들이나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접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읽히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작이 됐을 때 시청자들이 많이 봐줘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면 아마 제작진들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군데라도 SF가 꼭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보여주면 예를 들자면 판타지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원래 잘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 섞여가지고 나온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가능한 부분에서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나라에도 SF 문화를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SF 산업이 더 이상 엔터테인의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을 직접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 오늘 정지훈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앞으로도 SF 영화 속에서는 점점 더 엄청나고 굉장한 과학기술들, 우리의 상상들이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 기술들은 전부 다 우리의 현실 앞에 눈앞에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요.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 미래를 점점 더 아름답게 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사과나무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